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 예고했던 대로 유튜브로 강의 올리고 그 강의 가지고 이제 공부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되는 단원은 저기 5단원입니다. 생태학 파트인데요. 아무래도 그 생태학이 이제 공부를 하기가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뒤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참에 이 5차시 할 것 같은데 이 5차시 동안에 조금 이제 제가 축약해서 좀 드라이하게 내용 부분만 해가지고 정리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재택근무하고 있어서 이제 칠판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태블릿으로 제가 노트 정리하면서 같이 여러분이랑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설령 이제 온라인 기간에 공부가 잘 안 되신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이라든지 또 3학년 올라가서도 관련되는 부분들 공부 혼자서라도 하실 수 있으시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태학 파트 들어가 보죠. 우리 교과서 155페이지부터 시작이고요. 생태계와 상호작용에서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그 중에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환경과 상호작용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건 기억나시죠?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자, 이번 단원의 시작은 이 개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개체가 모여서 동일한 종의 개체들이 모인 집합, 우리는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체군들, 다시 여러 가지 종들이 다시 모인 집합, 개체군들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군집하고 개체군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이 단원의 시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체군은 동일한 종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역시 동일한 종이겠죠. 그 다음에 군집은 그런 개체군들, 그러니까 여러 종들이 모인 집합이다, 또는 개체군들이 모인 집합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라고 합시다. 동일한 종의 나무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개체군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개체군 A라고 해볼게요.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람은 하나의 개체군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개체군 B라고 할게요. 버섯도 동일한 종의 버섯이 모여 있다면 버섯들이 하나의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체군 A, B, C가 함께 모여 있다. 어떤 지역에 이 개체군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군집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군집은 역시 생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태계는 이 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도 같이 존재하죠. 생물이 아닌 비생물적인 요소, 빛이라든지 또는 토양이라든지 대기, 물, 수분 상태, 뭐 기타 여러 가지들, 생물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환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환경이 생물에게, 그리고 생물이 환경에게, 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시 정리하면 환경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물은 또 환경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역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은 또 서로 영향을 미치겠죠. 이걸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작용,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반작용, 생물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같은 종들 사이에서 상호작용, 다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개체군 간 상호작용 또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에 1, 2, 3, 4번을 편의상 붙여보면 환경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걸 1, 2번, 그 다음에 3, 4번은 생물들끼리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개체군의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 특성들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개체군의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밀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물리 시간의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그런데 이 부피분의 질량은 물리량이고 우리 생태학에서 이야기하는 밀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식 공간의 넓이 또는 면적에 따른 특정한 개체 수, 개체들의 개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개념이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장은 말 그대로 자라나는 건데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것도 생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른 개체 수의 변화, 또 개체 수라고 하는 건 개체군의 크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개체군의 밀도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은 이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쓰려면 분모값, 즉 서식 공간의 면적이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는 개체 수를 밀도라고 치환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생물들을 키우게 되면 생물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론적 생장 곡선을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J자 곡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생물들을 키워보면 개체수가 그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간색 그래프처럼 실제 생장 곡선은 잘 올라가다가 막판에 올라가지 못하는 곡선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S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걸 우리는 환경 저항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 저항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실제로 키우다 보면 개체들 간에 서로 경쟁이 있을 거고 오염이 있을 거고 또 전염병이 돌 거고 기타 생장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저항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장 곡선에서 어느 정도 맥시멈 값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 값을 우리는 환경 수용력, 보통 K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생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S자형 생장 곡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할게요. T1하고 T2 시점이 있습니다. 두 시점에서 환경 저항은 어디가 더 클까요? 네, T2가 더 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곡선은 실제 곡선이지만 이론적인 곡선을 함께 생각하셔야 해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자, 개체군이 생장하는 속도는 어디가 더 빠를까요? 네, T1이 T2보다 빠릅니다. 그 이유는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T2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 생존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생장곡선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이름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역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개체 수입니다. 그러면 생장곡선이랑 비슷하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상대 연령이고 개체 수는 생존한 개체 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 방법은 다시 계약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수업 끝나면. 자, 어찌됐건 생존 곡선은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을 우리가 1형이라고 하고 빨간색은 2형, 그 다음에 파란색은 3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분할 때 이렇게 하면 좀 편하거든요.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선을 긋고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하시면 왼쪽은 그 생물의 생식 전 연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고요. 오른쪽은 생식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라서 이야기입니다. 그럼 1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생식 전에 어릴 때에 많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다 또는 사망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3형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사망률이 높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1형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보통 어리면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양육을 하면서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손의 수는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반대로 사명은 양육이 안 되고요. 대신에 자손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체외수정을 하는 물고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형은 사람형, 사명은 굴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형은 생존율이 비슷한 히드라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생장곡선과 생존곡선 두 개의 차이점 비교를 꼭 해주세요.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생존곡선 밑에 연령 분포 또는 연령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실은 이 개념은 사회 쪽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서 그냥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입니다. 자, 증가를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데 어떤 개체들은 1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단연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주기 변동, 단연 주기 변동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년 주기 변동의 원인은 계절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딱 하나 예가 나와 있어요. 돌말의 개체수 변화. 그리고 이 돌말의 개체수 변화를 녹조 현상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연주기 변동은 피식, 포식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역시 교과서에는 딱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툰드라 지역에 눈신토끼하고 쓰라소니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어떻게 개체수가 변한지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주기 변동에서 유일한 예가 돌말이라고 했죠. 사실 돌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그냥 호수에 살고 있어요. 또는 아주 느린 강에, 유속이 느린 강에서 살고 있는 초록색 이끼 같은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변화한다는 건 결국에 이 녀석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얘네들의 개체수가 많아지겠죠. 다시 물에 살기 때문에 빛의 세기는 수온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또 영양염류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염류는 무기염류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말이 어려우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륨, 칼륨, 염소,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 전부 이온 상태의 무기물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니까 이게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말의 개체수 변화를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축은 계절이고요. 세로축은 돌말의 개체수입니다. 계절은 겨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월, 2월이 겨울이니까 겨울,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이 손을 댈 수 없는 게 빛의 세기잖아요. 그래서 빛의 세기는 이렇게 여름이 가장 세고 겨울이 가장 낮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온은 빛의 세기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서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말은 겨울에는 개체수가 적겠죠. 빛의 세기가 없으니까 별로. 그리고 봄이 되면 광합성을 하면서 돌말의 개체수가 많아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영양염류예요. 지금 파란색이 영양염류고요. 보시면 돌말이 호수나 유속이 느린 강에서 산다고 했으니까 겨우 내내 호수나 강에 영양염류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장된 영양염류가 봄이 되면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쯤 되면 영양염류가 고갈이 되면서 돌말의 개체수는 줄어들고요. 다시 가을쯤 되면은 영양염류가 많아지면서 돌말의 개체수가 조금 증가할 거고요. 겨울이 되면 영양염류는 많아지는데 이제 빛의 세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는 증가하지 못하고 영양염류는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년 주기를 한번 살펴보면 돌말의 개체수는 늦 봄에 가장 많아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호수나 유속이 느린 강에는 녹조 현상이 늦 봄에 일어난다.
요 정도를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리뷰하면 돌말의 개체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다? 네, 빛의 세기 그리고 영양염류의 양이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이 빛의 세기와 영양염류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면서 녹조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1년 주기 변화의 유일한 예인 돌말의 개체수 변화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개체수 변화는 단연주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단연주기 변화는 역시 이제 유일한 예가 툰드라 지역의 시라소니와 눈시토끼인데요. 이 피식포식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툰드라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직접 만나서 다시 하고, 눈신토끼가 잡아먹기는 애일 테죠. 그래서 피식자라고 부르고 스라소니는 포식자라고 정리를 합니다. 역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개체수입니다. 편의상 눈신토끼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이런 토끼가 하나 있다. 그리고 시라소니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뭐 그냥 고양이과의 대형 포식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툰드라의 어느 지역에 눈신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그 눈신토끼가 이제 아까 봤던 생장곡선처럼 개체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시라소니도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애니까 개체수가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시라소니가 많아지면 눈신토끼는 줄어들 테고, 그러면 시라소니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 눈신토끼는 많아질 테고, 그러면 시라소니는 많아질 테고, 그러면 눈신토끼는 줄어들 테고, 그러면 시라소니는 줄어든다. 이런 간단한 논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구간별로 나누어서 보면 눈신토끼하고 시라소니의 개체수 변화를 다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편의상 첫 번째 구간 보면 눈신토끼, 시라소니 같이 올라가죠. 근데 누가 먼저 줄어드나요? 네, 다음 구간에서 토끼가 먼저 줄어듭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같이 내려가다가 네 번째 구간에서 토끼가 먼저 증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피식 포식 간의 단연주기 변화를 확인을 하실 때는 누가 피식자이고 누가 포식자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구분 기준은 뭐다? 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즉 원인이 되는 피식자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피식자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1, 2, 3, 4번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A라는 개체가 있다. A라는 개체군이 있다. 그리고 B라는 개체군이 있다라고 하면 A라는 개체군과 B라는 개체군이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어려워 보이는데 구간별로 나눠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구간에 A, B가 둘 다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구간 가니까 A는 줄어들고 B는 증가했어요. 둘 다 증가하다가 하나가 갑자기 틀어버렸네. 먼저 움직이는 게 피식자. 그래서 A가 피식자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세 번째 보면 A, B 둘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구간에서 A가 갑자기 증가했네요. 같이 움직이다가 먼저 움직여버리는 게, 먼저 변화가 생기는 게 피식자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주기 변동, 단연 주기 변동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개체군의 특징 마지막입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자,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해요. 일상 용어에서 많이 들어봤던 부분이니까. 자, 먼저 정리하면 개체군은 일단 치열한 경쟁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네들의 상호작용은 딱 하나예요. 과도한 경쟁을 회피한다.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합의를 보자. 이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의 주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총 5가지를 여러분이 챙기시면 되는데, 세제제 생생입니다.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그리고 가족생활입니다. 다시 세제제 생생입니다.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다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간단히 느낌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텃세라고 하는 건 내 지역을 내가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신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예가 냇가에 사는 은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순위제, 말 그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가리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는 닭들이 모이를 먹을 때 이 순위에 따라서 모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리더제는 말 그대로 리더가 있고 그 밑에 전부 평등하다는 겁니다. 순위제와의 차이점 느껴지시겠죠? 1등부터 꼴등까지 가리는 게 아니라 1등 밑에 다 평등하다. 예로는 원숭이, 사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여왕, 벌, 병정, 일꾼, 수컷 막 이런 거, 즉 개미와 벌들이 하는 거고요. 가족생활은 말 그대로 가족을 구성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또 다른 텃세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한 예시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무슨 생장곡선이니 생존곡선이니,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같은 것들, 그래프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료를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그래프 자료가 이제 여러분 또 홈페이지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문제로도 드릴 텐데, 그 문제 가지고 잘 적용만 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